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에이펙 정상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한국에게 4,500억 달러를 즉시 납부하라는 전례 없는 최후 통첩을 보내면서 말이죠. 외환 보유액의 84%, 45일 안에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워싱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도 항의도 없었어요. 단 한 줄의 차가운 메시지만 있었죠. 그 순간부터 미국의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던 미군의 함대가 발목을 잡혔고 미사일 생산 라인이 가동을 중단했어요. 과연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트럼프는 에이펙 회의장에 나타날 수 없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초강대국을 침묵시킨 한국의 진짜 힘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25년 경력의 국방부 분석관인 제가 말이죠. 백악관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회의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모두가 확신했던 굴복 대신 차가운 거절이 왔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폴크너입니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국에서 25년간 전략 분석을 해온 선임 분석관이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태평양까지. 저는 데이터로 전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백악관에서 본 건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2024년 9월 15일 오후 2시. 트럼프가 서명한 문서는 3,500억 달러 요구서였습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의 84%죠. 45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달았습니다. 참모들은 웃고 있었어요. 한국은 선택권이 없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거든요. 국방장관이 말했죠. 어차피 굴복할 텐데 뭘 걱정합니까?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니까요. 주한미군이 떠나면 북한과 중국 앞에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팩스가 도착했죠. 참모가 종이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답변이 왔습니다. 트럼프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식 회신이었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이 방식은 수용 불가능. 대안 제시 예정.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간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지만 그것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트럼프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죠. 대안이라니? 참모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곤 예상 못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후 2시 47분. 제 손목 시계가 가리키던 시간이죠. 그때부터 모든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시간 끌기일 겁니다. 결국 굴복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답변엔 뭔가 다른 게 있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절망의 몸짓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대응이었죠. 분석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트럼프가 저를 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감이 그랬거든요. 한국의 침묵엔 뭔가 숨겨진 힘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모두 어수선하게 나갔죠.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한국의 답변을 다시 읽어봤어요. 수용 불가능. 대안 제시 예정. 그 짧은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한국이 미국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약한 동맹이 아니었을까요?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차가운 거절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용 불가능. 그 세 글자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틀 후,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 없이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분석하고 확인하고 보고하는 건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게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었거든요. 총성 없는 전쟁, 침묵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토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한국 외교부 내부 문서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첫 문장부터가 충격이었거든요. 투자처 결정권 부재, 수익 배분 조항 부재, 국제투자 관행 위반. 이건 감정적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법리적 검토서였어요.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죠. 문서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3,500억 달러 납부 시나리오 분석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국가 신용등급 하락폭 환율 변동성, 금융시장 충격 파급 효과까지. 모든 게 수치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뮬레이션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거든요. 25년간 분석해온 나라들 중에서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감정적 항의나 시간 끌기였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3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외교부 차관보 임유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죠. 그녀가 연단에 올랐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갑게 정제된 분노였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대한민국은 동맹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세계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멈췄죠. 저는 화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거든요. 우리는 70년간 혈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혈맹은 돈으로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닙니다. 임유진 차관보의 목소리는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톤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건 외교관의 말이 아니었어요. 전사의 선언이었죠. 우리는 협상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던 건 거절이 아니라 반격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동료 마이클이었죠. 폴크너, 이게 뭔 상황입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계산된 대응이에요. 계산된 대응이라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마이클이 웃었어요. 설마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문서를 읽어봤거든요. 그들의 준비는 우리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전쟁이었어요. 첫 문단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감정이 아닌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즉흥적 반발이 아닌 사전 준비된 전략으로 판단된다. 문장을 쓰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을 뒤집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룰을 제시했다. 그때 동료가 들어왔어요. 폴크너, 진짜 한국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건 생존 게임이 아닙니다. 주도권 게임이에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문서를 봤거든요. 그들의 분석력, 준비성, 그리고 무엇보다 침착함을. 이건 약자의 발악이 아니었어요. 강자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임유진 차관보의 기자회견을 봤어요. 대한민국은 동맹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난 25년간 제가 분석해온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우리가 본 건 한국의 겸손이었지 한국의 한계가 아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다. 준비의 언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총성 없는 전쟁, 조용한 전쟁이 말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첫 승부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펜타곤 지하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미군 배치 지도를 펼쳐놓고 자를 대고 있었죠. 평택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었거든요. 985km.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타이베이까지는 1450km, 도쿄까지는 1200km였어요. 평택이 얼마나 전략적인 위치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 좌표 하나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이군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나토 본부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 온 연구원들과 함께 한국 상황을 분석하는 자리였죠.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평택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독일 박사가 단언했습니다. 오키나와는 너무 멀고 필리핀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죠. 영국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대만은? 제가 물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중국과 너무 가깝거든요. 모든 대안이 막혔어요. 평택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지난 2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도를 다시 들여다봤죠. 평택을 중심으로 원을 그어봤어요. 985km 반경 안에 베이징이, 1450km 안에 타이베이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었다. 필요였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절대적이다. 평택 기지 없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불가능하다. 문장을 쓰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어요. 폴크너, 한국이 정말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떠날 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평택을 잃으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너집니다. 한국이 그걸 알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이죠.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군은 태평양에서 고립된다. 이는 군사적 현실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강대국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동료가 물었어요. 폴크너, 정말 한국이 우리를 상대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985km.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거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거리는 시간이고 시간은 승부입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이보다 가까운 미군 기지는 없어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이해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보고서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을 떠날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왜 그렇게 자신감 넘쳤는지를 말이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요. 밤이 되어 브뤼셀 나토 본부를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지도 위의 좌표들 같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평택 같았어요. 작지만 절대적인 그 빛이 말이죠. 강함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강함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힘이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펜타곤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해군 담당자 토마스 밀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첫 마디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지옥입니다. 그가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정비 일정이 밀리면서 우리 함대 절반이 발목 잡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절반이라고요? 보세요.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지스함 12척, 핵잠수함 8척 모두 거제와 부산에서 정비받고 있거든요. 한국이 손 떼면 우리 해군은 태평양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 최강이라던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왜 한국입니까? 다른 나라는 안 됩니까? 토마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기술력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해요. 특히 군함 정비 분야에서는 따라올 나라가 없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조선업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45%, 액화천 연가스선은 70%, 컨테이너선은 60%였습니다. 특히 대형 군함 정비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었죠. 세계 최강의 함대가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미군의 힘을 분석해왔는데 그 힘의 원천이 한국에 있었다니요. 다음 날 저는 거제 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꽃 하나하나가 미군의 전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다. 해상 패권을 만들고 있었다. 토마스와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폴크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신규 정비 계약을 중단했어요. 중단이라니요? 새로운 정비 요청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 계약만 이행하고 끝이래요. 저는 그 순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군에게 경고를 보낸 거였어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경고를 말이죠. 대체 조선소는 없습니까?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중국은 보안 문제가 있어요. 유럽은 너무 멀고요.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조사해봤습니다. 1970년대 망치 하나로 시작한 현대중공업의 이야기였어요. 정주영 회장이 영국은행에서 배 한 척도 만들어 본 적 없으면서 배 만드는 돈을 빌렸다는 전설 말이죠.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었다. 50년간의 준비였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이 하룻밤에 조선 강국이 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반세기 동안 기술을 축적하고 인재를 기르고 시설을 확충한 결과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제 조선소의 영상을 봤습니다. 수만 톤짜리 함선이 물 위에 떠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그 순간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환호했죠. 그들은 배를 진수시킨 게 아니었다. 국가의 자존심을 띄운 거였다.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폴크너,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국 없이 못 삽니다. 태평양에서 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걸 한국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죠.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걸 말이에요.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강철 제국. 한국이 강철로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해상 패권의 핵심이다. 미군은 한국 조선소 없이 태평양을 지킬 수 없다. 그 문장을 완성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왜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물 위로 한국에서 만든 배들이 지나다닐 거라고 생각하니 아이러니했어요. 미국의 심장부를 흐르는 강에 한국의 기술이 떠다니고 있다니요. 용접선 하나하나가 국력이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불꽃이 세계 해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저는 펜타곤 지하 4층 광물자원 분석실에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요청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자원들의 공급망을 분석하라는 지시였어요. 컴퓨터 화면에 뜬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텅스텐 세계 생산량 마이너스 중국 80%, 러시아 4%.
하지만 고순도 가공은 한국이 4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비스무트, 인듐, 갈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료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밀 가공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죠. 미국 미사일의 3개월분이 한국의 손에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국의 작은 공장들에 의존하고 있다니요. 광물자원 담당자 에릭 톰슨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폴크너, 큰일 났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9월부터 미국 수출을 30% 줄였습니다. 단가도 30% 올렸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국내 수요 증가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이에요. 에릭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모든 방산업체가 원료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었어요.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밸브를 잠갔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정교함에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제 논리로 압박했죠. 톰슨,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력이 문제입니다. 텅스텐을 군용 등급으로 가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순도가 99.99%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건 한국 기술자들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정밀 가공 기술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수원과 안산의 작은 공장들에서 세계 최고 순도의 희귀금속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각 공장마다 30년 이상 경력의 장인들이 있었죠.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한국의 희귀금속 가공 기술은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결과였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였어요. 전략물자 수출관리 강화 방안 시행. 겉으로는 평범한 행정조치 같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겨냥한 경고였습니다. 한국이 언제든지 밸브를 완전히 잠글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하세요.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미사일 생산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이 셋 중 하나라도 끊기면 우리 방산업체는 멈춥니다. 대체제는? 없습니다. 순도와 품질에서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희귀금속 공장 영상을 봤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금속가루 한 줌이 미국 미사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총보다 강한 건 자원을 쥔 손이었다. 일주일 후, 에릭이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폴크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신규 수출 계약을 전면 중단했어요. 전면 중단이라니요? 새로운 주문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 계약만 이행하고 끝이래요. 저는 그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재고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 속도로 쓰면 2달 정도요. 그 다음은 미사일 생산이 멈춘다는 거군요.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광물의 침묵이었어요. 한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공급망을 조였다. 그 조용한 압박이 초강대국의 무기체계를 멈춰 세웠다.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준비된 공급망이 승부를 결정한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국방부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불빛조차 한국의 희귀금속 없이는 무의미했어요. 한국의 광물이 미국의 미사일보다 강하다. 저는 그 문장을 적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폭력이 아니라 통제의 기술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힘이었죠. 3주 후, 저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이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소나타였어요. 한국 차를 타고 한국 때문에 망한 공장을 보러 간다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보다 상징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GM과 LG가 합작으로 운영하던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아니, 운영했던 공장이죠. 지금은 문을 닫았거든요.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폐쇄 안내문.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건 입구에 남아있는 LG 로고였어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떠났고 미국은 멈췄다. 입구에서 경비원 윌슨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었어요. 30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기자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국방부 분석관입니다. 상황을 파악하러 왔어요. 윌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황이요? 간단해요. 트럼프가 한국을 벌주려 했는데 맞은 건 우리였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관세 때문입니다. 한국산 배터리 부품에 25%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회사들이 철수해버렸어요.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고요. 윌슨이 공장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기계들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2,000명이 일했어요. 지금은 경비원 셋뿐이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52%가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관세로 부품값이 오르자 생산 비용이 급증했고 결국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윌슨이 말했어요. 트럼프는 한국 일자리를 뺏으려 했는데 우리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벌주려던 관세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을 강타한 거였어요. 다음 날 디트로이트의 포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서 생산 라인이 반쯤 멈춰 있었습니다. 공장장 데이브 밀러가 저를 안내했어요. 폴크너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국 없이 못 버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보세요. 그가 생산 라인을 가리켰어요. 저 자동차 한 대에 한국산 부품이 300개 들어가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중 하나라도 끊기면 차를 못 만들어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봤습니다. 반쯤 멈춘 라인 앞에서 무료하게 서 있었어요. 일할 부품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우리를 벌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브가 고개를 저었어요. 벌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벌한 거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러스트벨트의 그림자였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받았고 한국은 더욱 중요해졌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관세 이후 미국 제조업 생산량이 15% 감소했어요. 반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개척하며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윌슨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커피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분석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한국은 우리한테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욕을 한다거나 항의를 한다거나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의 대응을 지켜봤는데 감정적인 반응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그럼 뭘 했나요? 계산했어요. 조용히, 정확하게요.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화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조용한 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무서운 이유였어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이는 상대는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클리블랜드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고속도로변의 광고판이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로 한국 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러니였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다 더 작아졌다.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을 벌주려던 정책이 미국을 벌했다. 이는 상호 의존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다. 결론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은 보복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뒀다. 그것이 더 치명적이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미국 대륙이 보였습니다. 광활한 땅 위에 수많은 공장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곳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강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었다. 착륙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갈등에서 진짜 승자는 따로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세상에게 보여준 건 힘이 아니라 지혜였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3개월 전 그 자신만만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경제팀까지.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폴크너 분석관. 트럼프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국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상대로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대통령님, 버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지만 그것조차 크게 들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평택 기지 좌표입니다. 베이징까지 985km, 이보다 가까운 미군 기지는 없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너져요. 두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조선업 의존도입니다. 우리 함대의 절반이 한국에서 정비받고 있어요. 대체 조선소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희귀금속 자료였습니다.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우리 미사일 생산의 핵심 소재를 한국이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체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제조업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우리가 12만 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을 벌주려다 우리가 망가졌어요. 트럼프가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경제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어요. 중국, 러시아와도 거래할 수 있고 유럽과 인도와도 연결돼 있거든요.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계산착오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60배예요. 기술력 격차는 더 크고요. 한국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강합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25년간 믿어온 전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 트럼프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온 공식 성명이었어요. 트럼프가 읽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믿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협상보다 관계를 택합니다. 한국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위협도 협박도 없었어요. 그저 원칙만 있었죠. 이게 끝입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작입니다. 한국이 세상에게 보여준 건 새로운 외교의 모델이에요. 힘이 아닌 준비로,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이기는 방법을요.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한국이 더 이상 약한 동맹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트럼프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어요. 요구안을 철회합니다. 트럼프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협상을 제안하겠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초강대국이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그 강물처럼 세상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말이죠. 싸움은 함성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다. 준비로, 절제로, 침묵으로 이겼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승리의 방식이었어요. 2달 후,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 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지난 넉 달간의 보고서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마지막 보고서의 제목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승리. 저는 그 제목을 적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말이죠.
한국은 결국 이겼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말이에요. 그들이 보여준 건 완전히 새로운 승리의 방식이었어요.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는 공식 철회됐습니다. 대신 새로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죠. 이번에는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로 앉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우위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동 설계를 제안했다고 해요.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이끄는 나라로 인정한 거죠. 저는 보고서 첫 문단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준비된 자의 언어였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평택의 지정학적 가치, 조선업의 기술력, 희귀금속 가공의 독점,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세기 동안 준비했다. 조용히 확실하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감정 절제였어요. 분노할 법한 상황에서도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로, 논리로, 법리로 맞섰죠. 저는 25년간 수많은 나라들을 분석해왔습니다. 강대국들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무력으로 맞서거나.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이라는 무기를 말이죠.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서울의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위성사진으로 본 그 도시의 야경은 인상적이었어요. 밝고 질서정연하고 활기찼죠. 서울의 불빛은 더 이상 의존의 빛이 아니었다. 주권의 빛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변화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동료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폴크너, 한국 상황이 어떻게 정리됐나요? 한국이 이겼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겼다니요? 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동등한 파트너십, 상호 존중, 그리고 새로운 협력 관계까지. 마이클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얻었나요? 교훈이요. 강대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교훈을 말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이건 승부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미국이 한국의 가치를 인정한 순간이었다. 한국이 이번 갈등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델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준비의 논리, 위협이 아닌 가치로 승부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문득 이뮤진 차관보의 기자회견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죠. 차갑지만 정확한, 감정적이지 않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준비된 나라가 이긴다. 저는 그 문장을 적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새로운 승리의 공식이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한국의 대응엔 일관된 철학이 있었습니다.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 것,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하지만 핵심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결코 수동적이지도 않았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세상에게 보여줬다. 강함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한다는 것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분석가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 한 나라가 침묵으로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 보고서를 완성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넉 달간의 여정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죠. 저는 서랍에서 처음 받았던 한국의 답변문을 꺼냈습니다. 이 방식은 수용 불가능. 대안 제시 예정.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었죠. 지금 다시 보니 예언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이런 세상이었어요. 힘으로 누르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며 함께 가는 세상 말이죠. 저는 커피잔을 들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침묵은 패배의 언어가 아니다. 준비된 자의 언어다. 앞으로 세계는 달라질 겁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을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테니까요.
강대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만의 가치와 준비로 맞서는 나라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숙면을 잤습니다. 넉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거든요.